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이종찬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를 읽고 있습니다. 네, 지금 4장 역사의 현장들을 읽고 있는데요. 그 후반부를 읽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책의 198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요, 육사 교육장교 시절로 되어 있습니다. 1962년 9월 나는 유원식 장군 곁을 떠나 군으로 돌아왔다. 새로 맡은 직책은 육군 사관학교의 교육장교였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일이었다. 당시 교장은 매우 신중하지만 다소 소심한 분이었다. 그에게는 특별한 교육 방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교수부장인 김홍규 준장이 교육의 대강을 정하면 나는 그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했다. 김홍규 교수부장은 7기생 중에서도 우수한 장군으로 꼽혔고 영어도 유창했다. 그는 김홍일 장군의 사촌 동생이었지만 민족 교육보다는 미국식 교육을 선호했다. 육사의 미군 고문관과 수시로 만나 교육 방침을 협의했다. 고작 중이인 나의 눈에도 그다지 곱게 보이지 않았다. 우리 장교를 길러내는 일을 왜 미국 시각에 맞춰야 하느냐는 의문이 항상 나를 떠나지 않았다. 김 장군은 육사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가 전부 야전 지휘관이 되고 사단장이나 참모 총장이 된다는 전제에 교육하는 것은 잘못이다. 일부만 지휘관을 맡으면 되고 대부분 현대 과학전쟁에 부응하는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역설했다. 이런 식이었다. 모든 야전 지휘관이나 참모로 등용하려면 구태여 육사를 4년제로 둘 필요가 없다. 웨스트 포인트를 보라. 서부 개척 시대에는 개척에 알맞은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공학도로 집중 교육시키지 않았나. 우리도 미래 전쟁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학사를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장교인 나는 생각이 달랐다. 우선 민족교육을 시켜 애국적인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 교육을 받은 뒤 야전 지휘관이 되든 과학전쟁의 중요한 역군이 되든 자신이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다. 네,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은 1963년 육사 교육장교 시절 미군 측과 육사 졸업생의 도미 유학 제도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육사 도서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맨 왼쪽에 지금 중위 이종찬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닥친 문제는 김 장군이 한국사 교육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한 일이었다. 물론 나는 이 의의를 제기했지만 김 장군은 회의석상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과거는 수치스러운 역사밖에 더 있느냐? 장교들에게 그런 수치스러운 면을 자꾸 강조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그토록 편향된 역사관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교수부장님, 부모님이 설령 가난하고 못 살아도 내 부모님이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도 꼭 수치스럽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가운데 끝까지 정한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장점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 새로운 장교들에게 열등감을 줄 필요는 없어. 그의 단호한 언급에 나 같은 초급 장교는 더 이상 이 의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다. 그를 보좌하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출신의 김모 중령도 그의 의견에 동조했으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을까? 나는 6번 작전참모부 교육처에 있는 육사 담당 조소룡에게 하소연했다. 대한민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장교가 한국사를 배우지 못한다면 이 교육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은가? 그도 6번에서 여론을 환기시켜 가면서 육사 교육에 역사 과목을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김 장군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나는 기본적으로 육사교육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지 않는 기능 위주의 교육이라는 점이
불만이었다. 우리와 대치하던 북한 인민군은 항일 투쟁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며 스스로 정통성을 자랑하고 있었다. 한국 전쟁 당시 우리 국군과 북한 인민군 간부의 면면을 비교해보면 그들의 주장이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인민군의 주력은 대부분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빨치산이거나 아니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에 편입되어 싸우거나 중국 국공내전의 팔로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용사들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군의 사정은 어떠했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신성모 국방장관은 점심은 해주에서 저녁은 평양에서 라고 헛소리를 했다. 훗날 이것이 남한이 먼저 북침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빌미를 주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장교단은 정신적으로 공허했고 군사 대비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군은 일본군 아니면 만주국 군대의 위관이나 좌관, 즉 영관급 장교들을 모은 뒤 군복은 그대로 사용한 채 모자와 모표만 바꿔 국방경비대로 시작했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강복군은 극소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한 군인은 전무했다. 위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1949년 당시 이시영 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뒷줄 왼쪽부터 부교장 이한림 준장, 이 부통령의 둘째 아들 이규열 교장, 김홍일 소장. 이때는 내가 육사에 입교하기 전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건군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각 도의 창군 부대원으로서 지방을 돌며 모병해 군의 수요를 채웠고 이 과정에서 계급이 수직 상승해 군 지휘부를 차지했다. 일본군 출신 이응준, 최병덕, 이형근, 망군 출신 원용덕, 정일곤, 백선엽, 학병 출신 장도영, 강영훈, 지원병 출신 송요찬 등이 이들이었다. 이런 태생적 약점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교장만이라도 강복군 출신으로 계속 임명했던 것이다. 송호성 1947년, 최덕신 1947년, 김홍일 1949년, 이준식 1950년, 안춘생 1952년 등이 이들이었다. 이들이 생도들에게 남긴 정신적 교양이 그래도 민족교육에 약간의 도움을 주지 않았나 추측해본다. 그나마 이들 가운데 2명은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육군대학 총장이던 이종찬 장군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1952년 진해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재건했는데 교장을 누구로 하느냐는 문제로 고심했었네. 당시 소장급 이상 장군들 가운데 교장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분이 많았는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안춘생 준장을 기용하라 하셨네. 그분의 말씀이 나라가 위급할 때 육사 출신 장교들 가운데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하나만 나와도 육사교육이 성공했다는 것이었네. 과연 그런 긴 안목에서 육사교육을 고민한 이가 몇이나 될까? 우리는 근본적인 한계를 무시한 채 너무 기능적인 면에만 치중했다. 당시 군 지휘부의 다수가 그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에 이를 묻어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초기 창군 멤버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자라나는 후진만은 제대로 키웠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간부를 양성할 때에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주체적 입장에서 강조해야 한다고 나는 굳게 믿었다. 나는 그런 취지에서 미국식 교육보다 이스라엘식 군 간부 양성 프로그램이 더 적절하다고 봤다. 그들은 2000년간 나라 없이 방황하던 민족이었다. 그들도 조국에서 쫓겨나고 4분 오열되어 순환을 겪었다. 홀로코스트의 순환도 겪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스스로 극복해 남의 땅에다 나라를 세우겠다고 꿋꿋이 버텨오고 있지 않은가. 그 정신적 근본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당시 교수부장 김 장군의 수치스러운 민족사를 왜 가르치려 하느냐라는 주장에 대한 나의 반론이었다. 그런 이유로 김 장군에게 겁없이 덤비고 논쟁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놈으로 찍히는 바람에 나는 더 이상 교육장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초짜 정보맨의 자출 우동 모새끼입니다. 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1964년 미 특수전학교 시험에 응시했다. 다행히 합격했다. 당시 특수전에는 심리전, 게릴라전, 군정활동 등 다양한 과정이 있었다. 이는 미군이 정규전만으로는 그리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산군의 혁명 전략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발한 것이었다. 나는 그 중에서 심리전 과정에 합격해 도미를 앞두고 부관학교에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영어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막상 출발하기 직전 심리전 유학 과정이 취소되었다. 미국 군사 원조가 축소되면서 과정 자체가 없어진 것이었다. 나는 차라리 전방으로 가서 중대장을 마칠까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때 육본에서는 영어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위로 진급할 때까지 군사 정보부대로 발령을 냈다. 그곳에서 매일 외국에서 들어오는 군사 정보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육군에서 편찬하는 정보 판단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바쁜 나날을 보냈다. 사실 군사정보 부대 생활은 나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셔먼 켄트의 전략정보론을 심취해 읽으면서 정보 분야가 바로 국가 안보의 중추 신경일 뿐 아니라 국가 경영에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본격적으로 정보장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더 큰 무대인 중앙정보부의 공채 1기 정규과정에 응시했다. 영어 실력을 갖추고 정보학을 익힌 뒤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제1기 정규과정에 합격한 20명 중 대부분은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었고 여기에 육해공군 약간명이 합쳐졌다. 우리는 중앙정보학교에서 6개월 동안 본격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 나라의 정보 일꾼을 제대로 양성하는 과정은 이때 처음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공로는 중앙정보부 내에서 정보학교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강창성 장군에게 돌려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나가노 학교를 모델 삼아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 나가노 학교는 일본 제국군대가 만주와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에 앞서 청년 정보장교들이 미리 현지에 침투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사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전설적인 정보장교 양성소였다. 훈련은 대단히 힘들었다. 나는 체력 훈련에서 번번이 낙오해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정보학은 배울수록 흥미가 있었다. 그때 꽃피는 평양이라는 북한의 선전 영화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난다. 그 충격은 참으로 오래갔다. 그래서인지 나는 나중에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다느니 고난의 행군을 했다느니 하는 말을 들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다.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어떻게 그처럼 폭삭 망할 수 있었을까? 그뿐 아니라 항일 빨치산 투쟁에 대한 영화도 어찌나 잘 만들었던지 지금도 그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때 받았던 인상 때문일까? 나는 그 후 기회 있을 때마다 책 개발하나 프란츠 파농의 평전 같은 기록을 열심히 읽었다. 물론 김일성의 자서전격인 세기와 더불어 또 1, 2, 3권을 모두 읽었다. 그러나 이 회고록은 대일항쟁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 인간이 가졌던 고민이나 내면적 갈등에 대한 설명 없이 시종일관 자기를 신격화하는 자화자찬의 연속이어서 거부감이 들었다. 아무튼 이 정규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나는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한 진지한 생각의 기회를 가졌다. 나는 일선 지휘관이나 참모로 나가야 하는 군인이었지만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생산되는 북한 관련 정보를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수록 무언가 무거운 짐이 나를 꽉 누르고 있음을 느꼈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살아온 나의 삶이 얼마나 안이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성했다. 정규과정을 졸업하면서 나는 보안부서에 보직을 받았다. 당시 인사실무자이던 김동섭 육사 12기 선배가 나를 보안부서의 검열 업무에 보임하면서 자신도 담당 계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국장은 한무협 장군으로 대단히 호인이고 대범한 분이었다. 한 장군은 육군 정보국 출신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전쟁 직전 정보국 문관으로 불우한 군생활을 하고 있을 때 북한 반장을 역임한 정보통이었다. 그때의 인연으로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우리는 우편검열, 영화검열, 불온간행물 검열 등 일체의 검열 업무가 소관이었다. 소관 업무 가운데 우편검열은 주로 국제우체국에 나가서 일을 했다. 그때는 북한의 우편물 공세가 아주 적극적이던 시절이라 많은 분량의 우편물을 단속해야 했다. 내가 보직된 지 반년쯤 지나자 김동섭 소령은 나에게 국제우체국에 나가 불온 간행물 검열을 맡으라는 명을 내렸다. 나는 충무로 입구에 국제우체국 2층 사무실로 나갔다. 사무실은 보안통제구역이었고 사무실 뒤편에 창고가 있었다. 나는 우선 재고 조사를 하고 인수인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런데 창고에 들어가 보니 서적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가운데는 물론 북한의 선전물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대부분 압수할 만큼 심각한 불온 서적이 아니었다. 더욱 웃지 못할 일은 막스 베버의 일본어판, 영어판 저서까지 수두룩하게 압수된 것이었다. 책의 소유자를 찾아보니 주모 교수로서 막스 베버의 전공자였다. 그가 천금 같은 책들을 압수당하고 얼마나 실망했을까. 나는 전임자에게 그 경위를 물었다. 그의 대답이 걸작이다. 막스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압수했지요. 당연하지 않느냐는 투였다. 막스라 하더라도 마르크스와 이름이 비슷하게 읽힌다는 이유로 무조건 분서 경유 온도가 내려지던 시대였다. 다음 날 나는 서울대 최문환 교수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관해 쓴 글을 요약해 김소령에게 보고하면서 이런 서적까지 무단히 압수하면 국민이 우리 정부를 얼마나 무식하다고 보겠습니까? 하고 지적했다. 김소령도 놀란 눈치였다. 그는 앞으로 압수 처리하는 불온 간행물은 반드시 판단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합시다. 지금 압수 중인 것은 잘 처리하시오. 라고 지침을 주었다. 나는 즉시 주 교수에게 만나자고 전화했다. 그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압수했으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로 전화 걸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차와 있었던 모양입니다.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다음날 나는 주 교수가 압수당한 책 전부를 미리 복도에 내놓고 그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에 그가 나타났다. 첫 인상부터 호인형이었다. 그는 자기 책을 보자 잃어버렸던 자식이라도 찾은 양 좋아했다. 그는 머뭇거리면서 나에게 봉투라도 전하려는 눈치였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럼 식사나 같이 하자고 했다. 이것도 거절했다. 내가 주교수를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행정착오로 잠시 보관했다가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슨 선물이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그마저 거절했다.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인사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다면 막스 베버의 책 말고 하나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가운데 한 권을 집어들었다. 일본인 이시카와 다다오가 쓴 중국 공산당사 연구였다. 그 책은 내 전공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려고 산 겁니다. 다 읽었으니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해서 그의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고 나는 지금도 그 책을 보관하고 있다. 1960년대 초는 그렇게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반공한다고 나서는
무지가 판을 치던 시절이었다. 한 번은 타임이라는 잡지에 마오쩌둥의 얼굴이 실렸다는 이유로 온통 표지를 시꺼멓게 칠하고 해당 기사를 모두 삭제해서 시판하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먹칠된 타임지는 시민들로부터 더욱 크게 주목받았다. 대학생들은 미국 문화원에 가서 원본을 복사한 뒤 이를 친절하게 번역해서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했다. 기사의 내용은 수군거리는 여론 속에 들불처럼 확산되어 나갔다. 말로는 반공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적을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 어느 날 김동섭 소령은 나에게 영화 검열 업무를 맡겼다. 전임자인 서울대 법대 출신 강모 사무관이 교육을 가게 되어 그 업무가 나에게 넘어온 것이었다. 이는 김소령의 호의이기도 했다. 사실 나는 어려서부터 영화를 좋아했다. 상하이 시절부터 미국 배우 에롤 플린의 팬이었다. 그가 주연한 영화는 거의 다 봤다. 그런데 이제 영화 검열관으로서 그야말로 영화를 실컷 보게 생겼으니 얼마나 좋았겠는가. 내 일생에서 가장 기호에 맞는 일을 행복하게 한 시절이었다. 1년에 100여 편의 영화를 보았으니 말이다. 당시 문공부 영화과장은 육군 정훈장교 출신 이치순 씨였고 그 아래 방화 계장은 박종국 씨였다. 여기서 방화는 이제 우리나라 영화를 그 당시 방화라고 불렀습니다. 박 계장은 대단히 유능해서 영화법을 비롯해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법이 없을 정도였고 국산 영화진흥에도 많이 기여했다. 나중에 문공부 기획관리실장과 독립기념관 건설사업본부장까지 역임했다. 당시 나는 영화에 미쳐 있었다. 사실 업무상 관심을 갖고 국가 보안에 저촉되는지 살펴봐야 할 영화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영화 검열 업무를 하다 보면 약간이라도 트집을 잡아야 했다. 그런 실적이 없으면 본부에서 나를 마치 무능한 장승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업자들과 결탁했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검열관의 입장에서 약간의 트집을 잡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지만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제작한 영화가 한 장면 한 장면 가위질을 당하며 손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니 가위질도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어떤 제작자는 미리 가위질을 할 만한 부분을 삽입해 검열받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도 신상옥 감독의 내시, 이만희 감독의 만추 등에 심취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인 트집을 등한히 하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시사통신의 이봉춘 기자는 영화과에 상주하다시피 했다. 그는 영화에 관한 한 일가견이 있었다. 국산 영화는 영세한 자본과 빈약한 제작 능력으로 만들어져 관객 동원이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독창성을 지키려 애쓰던 감독으로 나는 유현목, 김기영, 김수용, 이만희 감독을 꼽는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는 제작업자들이 투자를 저울질했다. 예술적으로는 우수한 작품이더라도 상품성이 떨어질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봉춘 기자 등과 어울리는 가운데 영화계의 문제점을 알게 되면서 영화계의 애로를 타개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사실 그런 일이 내 본연의 임무는 아니었다. 일시적으로 나도 바람이 났던 것이다. 그래서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영화제에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해 일본 영화계의 거장들과 만나기도 하고 참가 작품을 두루 감상하기도 했다. 도쿄행은 나의 첫 해외여행이었다. 중앙정보부 보안 담당 직원으로서 도무지 격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었다. 네, 위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1967년 온양에서 영화 관계 세미나를 마친 뒤 자리를 함께한 당시 참석자들, 맨 왼쪽부터 필자, 이봉래 영화사 사장, 조봉암의 사이, 한 사람 건너 이봉춘 시사통신 기자, 박종국 영화과 계장, 송재흥 영화제작협회 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오자 김동섭 소령은 나의 의사도 묻지 않고 나를 다시 불용 간행물 취급 업무로 돌려보냈다.
나는 대단히 섭섭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를 아끼는 김 선배의 배려로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때 나에게 기회가 왔다. 1968년 1월 21일 북의 124 군부대 김신조 일당이 남하해 청와대를 목표로 습격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군과 정보기관은 일제히 허를 찔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부랴부랴 대공태세 전반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부에서도 대공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대공부서의 주요 계장으로 내가 선발되었다. 이는 부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특히 내가 계장으로 승진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김동섭 소령은 나를 보내면서 혹시 내가 서운해할까 신경을 썼으나 나는 이제 정신을 차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라며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동백림 간첩단 사건. 부제가 중앙정보부의 존재 이유를 거스르다 입니다. 내가 아직 보안부서에 있을 때였다. 1967년 6월 무렵 직속 상관 김동섭 소령이 예고도 없이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 아무런 소식도 설명도 없었다. 그를 수시로 찾던 과장이 전혀 찾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면 이상했다. 김 소령이 다시 나타났다. 그 사이에 독일에 갔다 왔다는 것이었다. 정보관의 수칙에 필요 없는 것은 묻지도 답하지도 않고 오직 알 필요가 있는 것만 알면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나는 그가 독일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정보학교 부속 BOQ를 비우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BOQ는요, 독신 직원 숙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동기생 몇 사람이 방에서 쫓겨나는 소동이 벌어졌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간첩 용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 후 하나씩 윤곽이 잡혔다. 동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유럽의 거점이 되어 독일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 머물고 있던 한국 유학생과 지식인을 대거 포섭해 지하 조직을 꾸미고 있었는데 그 일당을 일망타진했다는 것이었다. 김동섭 소령도 이들을 대동하느라 독일에 출장을 갔던 것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다. 1967년 4월 세계 여자농구 선수권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체코의 프라하에 들어간 이기양 조선일보 기자가 실종되었다. 이 기자는 독일 티빙겐 대학에 유학해서 독일어에 능통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실종된 것은 아무래도 이상했다. 이를 추적하는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했다. 독일 유학 시절부터 이기양과 가까웠던 임석진 교수가 이런 낌새를 알고 초조해졌다. 친우인 박정희 대통령의 처조카 홍세표, 당시 외환은행 근무하고 있던 사람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임 교수의 자백을 듣고 홍 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청와대에 그를 데리고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상세한 내용을 직접 보고했다. 보고 내용은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의 문정관인 석학철이 음악가 윤희상을 평양으로 초청해 북한을 위해 일하도록 교양했으며 이를 연결고리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 북한에 지하망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유럽과 국내에서 활동 중인데 잠적한 이기양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 임석진 자신도 동베를린을 통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고 자백했다. 박 대통령은 임 교수에게 중앙정보부에 출두해 필요한 수사를 받으라고 말하면서 즉석에서 김형욱 부장에게 사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형욱은 깜짝 놀랐다. 독일 주재 파견관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국내 정보에만 열을 올렸지 대공 분야에는 소홀했다. 특히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 첩보전에는 무지했으며 파견관이라고 나와 있더라도 공간 주변에서만 거들먹거리는 실정이었다. 독일에서도 이상호라는 가명을 가진 공사가
하급 정보관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는 정보 공작은커녕 현지 실정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동서 베를린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깜깜했다. 그를 기용했던 김형욱조차 자신의 회고록에서 임모 즉 임석진이 그 전말을 고백해올 때까지 현지 책임자로서 그처럼 엄청난 북한의 대남 우회 공작을 파악하지 못한 점은 문책되어야 마땅했다라고 술회했다. 그럼에도 그 무능한 공사는 나중에 주미공사로 영전되어 박동선, 김한조 등의 대미 로비 사건을 주도하다가 나라 망신을 시켰는데 그는 국내 정보 담당 차장보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했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 초부터 해외 공작에 눈을 떴다. 그들은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1960년 4.19 혁명 전후를 혁명의 호기로 평가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한의 혁명적 지하당을 둘 필요성을 절감했다. 1961년 9월 11일 김일성은 이른바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혁명적 당이 없었고 명확한 투쟁 강령이 없었으며 따라서 4월 봉기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서 김일성은 남한의 혁명적 전위인 지하당 구축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의 대남 사업은 남한 내 지하 조직을 확보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유럽에 나와 있는 지식인과 학생은 가장 좋은 목표요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식인 입장에서는 이런 북의 의도를 알 수 없었고 설령 그 의도를 어렴풋이 알아차렸다 해도 한푼이 아쉬운 형편이니 자금 지원은 받되 행동은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안이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한편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남북한의 경제적 사정은 오늘날과 같지 않았다. 남한은 4.19와 5.16 직후의 혼란기를 거쳐 1963년이 되어서야 겨우 경제발전에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동구권 여러 나라의 원조와 차관을 얻어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 1954년부터 56년을 통해 파괴된 경제적 기반을 복구했고 이어 1차 5개년 계획 1956년부터 1961년을 통해 경제발전의 틀을 잡아 그 무렵 도약 단계에 들어서려 하고 있었다. 북한 측 통계를 빌리면 1954년부터 1960년 동안 북한은 25%에 가까운 성장을 했고 그 후 제1차 경제 7개년 계획 1961년부터 70년 괄호 열고 3년 연장 기간에도 10%에 이르는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 원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계획 추진 초기에 상당한 능률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내가 중앙정보부에 입사한 1965년 북한의 기록영화 꽃피는 평양을 보고 깜짝 놀랐던 그 시기였다. 북한은 이런 경제발전의 기반을 통해 얻은 성과물을 동원해 유럽에 체제하는 지식인이나 학생들을 포섭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지식인들은 유럽 사회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북한 측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갔던 것 같다. 북한 측의 공작이 아니더라도 동서독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심지어 베를린 장벽이 생긴 뒤에도 동서독을 넘나들 수 있었으므로 유럽의 현실과 비교되는 당시 우리나라 안팎의 사정에 절망했을 평범한 독일 유학생들의 심정이 헤아려진다. 특히 윤희상 씨처럼 천재적인 예술적 감각의 소유자가 느낀 현실과의 괴리는 더욱 컸을 것이다. 윤 씨는 1956년 6월에 유학 가서 5년간 독신으로 살다가 1961년이 되어서야 부인을 독일로 데려갈 수 있었다. 그나마 자녀들은 1964년에야 독일로 가서 이산가족을 면할 수 있었다니 얼마나 어렵게 생활했을까. 윤이상 씨는 부인이 도착하자 독일에서 살림을 시작하면서 1963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한국 전쟁 때 헤어진 친우의 초청이라고 했지만 북한 사회에서 그런 개인적인 초청은 불가능했으므로 계획적인 유인이었다. 공작은 그렇게 현실의 괴리를 파고드는 법이다.
임석진의 표현대로 동베를린 사건의 원점은 윤희상이었다. 윤 씨가 북한과의 접촉에 매개 역할을 했던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윤 씨가 북한과의 접촉에 매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임석진도 그의 권유로 북한과의 접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럽에 나와 있던 북한 대남 공작원들은 지식인층에 광범위하게 파고들어 지하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인들의 문제를 조용히 하나씩 처리하지 못하고 간첩단 사건으로 떠들썩하게 일망타진한 것이 과연 현명했는지는 한번 진지하게 짚어봐야 한다. 더욱이 관련자 194명을 남의 나라 주권까지 침해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납치하다시피 데려온 것은 참으로 무식한 중앙정보부의 민낯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었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1967년 7월 8일 이 사건을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간첩단 사건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발표했다. 아마 박 대통령이 지시해서 겨우 알아낸 민망함을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이 그 큰 건으로 부풀렸던 것이다. 김형욱도 스스로 말했듯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일약 악명 드높은 사나이가 돼버렸다. 더욱 이게 이제 김형욱이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김형욱입니다. 더욱 잘못한 것은 김형욱이 이를 국내의 학생운동과 연결시켜 마치 일당인 것처럼 꾸몄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즉 민비련 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였음이 드러나 학생들과 지도교수인 황성모 모두 무죄로 판결받았다. 이처럼 무리한 일처리로 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 소독 정부는 특히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원상 복구하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영토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보부 요원들이 들어와 비밀리에 관계자들을 잡아갔으니 국제법상 주권이 침해당한 것은 물론이고 자존심도 형편없이 구겨졌기 때문이다. 데려간 사람들 다시 제자리로 데려다 놓으라는 압력은 계속되었다. 이렇게 외국의 압력이 커지자 서둘러 재판이 진행되었다. 1967년 12월 3일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관련자 중 34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부에 불과했다. 윤이상 씨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나중에 징역 15년을 거쳐 징역 10년으로 낮아졌고 서독정부의 항의에 못 이겨 복역 1년 반 만에 석방해 독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북의 유혹에 빠져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이나 평양을 방문했고 그중 일부는 북한 측과 비밀 통신을 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이 사실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대부분 간첩죄를 적용할 만한 정도의 활동은 없었다고 판결했다. 물론 북한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한 일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만 문제는 정보기관이 지식인들을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동베를린 사건은 친북 성향을 오히려 양산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윤희상 씨가 바로 그런 경우다. 그는 한국 음악의 성가를 국제적으로 드높인 음악가였다. 하지만 그는 별세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애정을 두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품고 있던 적의는 아마도 동베를린 사건으로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일성을 칭찬할 때에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윤희상 내외는 김일성에게 홀딱 빠져 있었다. 김일성은 사람 홀리는데 능란했다. 그들에게 감자로 만든 국수를 대접하면서 항일 투쟁을 할 때 먹던 것이라고 자랑했다. 김일성은 이 말을 송두율 접견 때도 주사파 핵심 인물이자 강철 서신의 저자인 김영환에게도 똑같이 했다. 이 이야기는 그가 항일 투쟁을 과시하기 위해 사용했던 대표적인 선전구였지만 윤씨 부부에게는 그조차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다. 김일성은 윤희상 음악연구소를 평양
한복판에 15층 현대식 건물로 지어주었다. 지식인을 다루는 방법이 참으로 대조적이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침북을 했다는 동맹림 사건으로 무지막지하게 엮어 단죄한 김영욱 자신이 1972년 10월 유신 이후로 해외로 나가 자기가 잡아왔던 사람들과 연대해 반유신, 반박정희 활동을 벌였으니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동베를린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지식인이 정식으로 황폐해졌다. 많은 관련자가 그 후유증으로 일생을 불행하게 산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그들 중 상당수는 남북한 어느 한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경계에 서서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경계인이 아니라 경계에 치여 매몰된 반경계인이 되고 만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지식인들을 더욱 이성적으로 나라의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루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당시의 남한에 비판적이었던 만큼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도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기 이전에 인권이 유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자기 목소리를 잃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졌던 것이다. 사전에 전혀 모르다가 임석진의 자수로 전모가 드러나는 바람에 체면을 구긴 김형욱의 광적인 분풀이 때문에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 될 만한 분들이 일생을 망쳤던 것이다. 이는 개인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손실이기도 했다. 지금도 국정원이 이런 식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원하는 것은 나만의 바람이 아닐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부제는 야, 이 새끼야, 왜 수가 이렇게 많아? 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 군부대 소속의 30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남하했다. 그들은 청와대 인근까지 오는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그 일원이던 김신조가 체포된 직후 박정희의 목을 따러 왔다 라고 한 말은 공연한 소리가 아니었다. 이들의 침투는 대공전선을 물샐 틈 없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고 큰소리쳐온 모든 정보 수사기관과 군의 일대 수치였다. 북한은 이처럼 도발하고 나서 불과 이틀 뒤인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포했다. 역시 한국 전쟁 때 미 24단이 아무런 대비 없이 상륙해 대전 방어선에서 교전을 벌이다가 전선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마저 포로로 잡힌 것과 마찬가지로 공허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른바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 시도 사건이 터진 뒤 중앙정보부는 대공부서를 강화했고 나는 그 일환으로 대공부서의 계장으로 발령받았다. 새 부서장으로는 최창식 육군 10기 다시 읽겠습니다. 육사 10기 최창식 대령이 부임했다. 그는 무골호인으로 술을 좋아했다. 퇴근 후에는 불고기에 소주 한 잔이면 만사 형통이었다. 나의 업무는 각 정보 수사기관의 대공 담당을 직접 조정 감독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있어야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영리하고 으스대기 좋아하는 대공 요원들은 모두 정보를 수집하는 외근이나 수사만 선호할 뿐 자리에 앉아 북한의 대남 공작을 분석하는 일을 고리타분하게 여겨 좀처럼 하려들지 않았다. 그 결과 내가 계장으로 보임된 부서는 퇴물들의 집합소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나보다 연세가 많은 대공경찰 출신의 문주영 영감이 있었다. 여기서 영감은 영감이 있었다. 우리는 그를 영감이라고 불렀다. 그는 대공 분야의 인간 문화재라 할 만했다. 그는 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기까지도 했다. 또 컴퓨터 같은 기억력을 지녀 어떤 대공 사건이든 묻기만 하면 척척 박사였다. 처음에 문 영감은 나에게 자신의 속내를 전혀 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부임한 이후 과거 1급 비밀 서류를 전부 밤새워 숙독하면서 북한의 대남 전략을 파악해 나가자 그도 그에 맞춰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일단 말문이 열리자 그는 그동안 대공부서에서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북한은 1962년 이래 4대 군사노선을 부르짖으면서 이를 대남 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 1. 전 인민의 무장화. 2. 전국의 요새화. 3. 전군의 간부화. 4. 인민군 현대화 등 4대 노선은 북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었다. 남에 대해 무장을 강화하고 여기선 남은 남한입니다. 남한에 대해 무장을 강화하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그들의 길이었다. 문 영감은 그 후 사태 전개를 이렇게 요약했다. 북한은 1967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파인 박금철과 대남 사업을 총괄하던 노동당 연락부장 이효순을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김창봉 민족보위상에게 군사 대비를 지시했고 현역 군인 허봉학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대남 사업 총국장의 임무를 수행토록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제 우선을 주장하던 노동당 경제파에서 군사 우선을 주장하는 강경 군부로 권력이 넘어갔다고 북한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문영감의 설명에는 막힘이 없었다. 나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민족보위성의 부상이던 김정태란 자가 있습니다. 그는 김일성의 동지인 김책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번에 인민군 특수정찰국장으로 임명됐다는 정보를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얼마 후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당정간부 확대회의의 석상에서 대남 사업의 방향에 대해 합법과 비합법, 폭력과 비폭력 투쟁을 배합한다라고 언급했다. 비합법과 폭력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남한에서 게릴라 투쟁을 시도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문 영감은 판단했다. 나는 문 영감의 설명을 들으면서 국제적인 시각을 조금 보탰다. 문 영감 보세요. 그게 남한에서 게릴라 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라는 데에는 나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도 한 가지 추가하고 싶어요. 우리 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을 한반도에 묶어두기 위해서라도 도발할 겁니다. 그게 북한이 말하는 국제 공산주의 국가 간의 협력 아니겠습니까? 아마 소련과 중공도 이를 희망할 것이고 김일성도 공산권 내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발하려고 할 거예요. 이런 사실까지 감안해 북의 대남 공작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그때 우리의 판단에 귀 기울인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 뒤로도 북한의 대남 기구에서 비정규전으로서의 남침을 예고하는 징후를 여러 번 보였지만 그에 대비하는 기미도 별로 없었다. 사실 내가 부임하기 전에 문영감은 이미 1.21 사태에 앞서 1967년부터 북한의 폭력혁명 기도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견했었다. 전방 203 초소 습격 사건 2월 3일, 판문점 미군 막사 습격 사건 8월 28일, 경원선 폭파 사건 9월 5일 등 그 전해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문주영 영감 한 사람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삼선 개헌과 정치 사찰에 관심이 쏠려 북의 대남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 체제 자체가 고장났던 것이다. 문영감은 그 이전에 일어난 송추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 북의 대남 폭력혁명 기도를 설명했다. 송추 사건이란 이런 것이다. 치안국 대공분실이 역용 중이던 북한 간첩이 북한의 상부선과 통신한 결과 접선 지령이 내려왔는데 접선 장소는 송추 유원지였다. 당시 경찰은 이 사실을 중앙정보부에 알려야 했지만 공작 비밀이라는 이유로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적을 유인해 일망타진하려 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경찰의 대공 요원들은 여순경을 애인처럼 꾸미고 3355 접선 장소에 잠복해 있었다. 북한 측 3명 1개조가 송추 유원지에서 접선 신호를 보내는 순간 경찰이 일제히 총을 겨누며 손을 들게 했다.
북한의 3인조는 응사하며 끝까지 저항했다. 총격전이 끝난 뒤 확인한 결과 조장 이재영 대자는 도주했고 조원 우명우는 부상당한 채 행방불명되었다가 나중에 도주했음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한 명인 노성집은 부상당한 상태로 우리 측에 체포되었다. 도주한 이재영 대좌는 나중에 김신조가 소속된 124 군부대를 훈련시킨 핵심 인물이 되었다. 검거된 노성집 대위는 처음에는 신문에 완강히 저항했지만 정성껏 치료해주는 사람들에게 차츰 감화되어 자기가 아는 내용 전반을 털어놓았다. 의외로 정보가 많았다. 그는 미군이 제공한 항공사진을 보면서 경기 북부와 항해도 일대 부대의 위치, 진지의 내용까지 하나하나 설명했는데 이때의 신문관들은 그가 대단히 우수한 비정규전 전문가라고 평가하게 되었다. 그의 진술로 밝혀진 사실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게릴라 전력에 관한 상황이었다. 북한에서는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게릴라 장병을 1000명 정도 선발해 특수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미 30명을 일개조로 편성해 남한 침투 대기 중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남한 지형에 익숙해지기 위해 간첩의 호송 안내를 도맡고 있으며 야간에 수시로 전선을 돌파해 우리 군부대를 촬영해 가기도 하고 우리 지역 안에서 폭파 시험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담력을 키우기 위해 파주, 고랑포 근방을 야간에 침투해 식당에서 칼국수를 사 먹고 간 일도 있었다. 마치 전선 일대와 후방을 제집 드나들듯 자유자재로 오갔다는 이야기였다. 노성집 일행이 송추에 온 것도 서울로 가는 루트가 송추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 지형 정찰을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었다. 노성집의 진술에 중앙정보부와 경찰의 전문 요원들은 깜짝 놀랐다. 북한의 비정규전 능력과 향후 예측되는 상황을 우려해 대공 실무자 간에 긴밀하게 토의했다. 뒤늦게 합류한 육군 방첩부대, 즉 형 기무사령부의 전신도 대북공작원이 직접 침투해서 얻은 첩보와 노성집의 진술을 비교한 결과 일치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노성집에게서 얻은 귀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군부대는 즉각 대간첩 대비에 들어가야 했으나 실제로 일선에서는 모두가 한눈을 팔고 있었다. 문 영감은 노성집을 회유해 그대로 놓아둔 채 그로부터 계속 추가 정보를 발굴해야 했다고 거듭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당시 중앙정보부는 그에게 간첩죄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문영감은 이런 식으로 의법 처리를 능사로 삼는 것은 정보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고 개탄했다. 나도 문영감의 말이 동의했다. 정보기관은 인간을 가장 아껴야 한다. 즉 인본주의에 맞게 사람을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로 활용할 줄 알아야 유능한 정보기관이다. 생포한 첩자를 사용하거나 즉결 처분하기는 쉽다. 그렇지만 그를 활용해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설령 그의 협조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돌려보내 그들을 혼란시킬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정도의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정보기관은 분명 삼류다. 노성집 진술의 진실성은 1.1 사태로 입증되었다. 김신조 일당은 전선을 돌파한 지 사흘 만에 청와대 근방까지 침투했다. 만약 최규식 종로경찰서장과 청와대 뒷산에서 격돌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청와대까지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중앙정보부가 있고 보안사령부가 있고 경찰이 있는데 그처럼 허술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21 사태를 겪고 난 뒤 대통령 훈령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 대간첩 대책본부가 조직되었다. 군부대는 물론이고 모든 정보수사기관이 대책본부의 일원이 되어 북한 공비 침투에 공동으로 대처했다. 이때 나는 과장을 대리해 수시로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곤 했다. 1.21 사태 때에도 김신조를 생포한 뒤 즉각 신문에 들어가고 그 내용을 공유해 각 기관과 부대가
공동대책을 강구해야 했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각 기관이 공로 다툼을 벌이느라 공비를 빼돌려 신문을 독점하려 한 것이었다. 심지어 경찰이 서해안에서 잡은 간첩을 서울로 호송한다는 정보를 알아챈 방첩부대 요원들이 길목을 지키다가 불신검문으로 간첩을 빼앗아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방첩부대장은 육사 8기의 윤필용 장군이었고 충남경찰국장도 동기생인 참호국장이었는데 역시 동기생인 강모 중앙정보부 대공과장이 중재해 경찰의 간첩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이 코미디 같은 일은 마무리되었다. 1.21 사태 뒤 나는 한 연구서를 작성한 일이 있다. 이 연구서에는 각급 정보기관이 신문관을 보내 합동신문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간첩이나 공비를 생포하면 그 신병은 생포한 기관이 수용하되 생포한 즉시 합동신문조를 편성해 운영하며 신문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생포부대가 주관해 즉각 조치하고 필요시 합동작전을 펴도록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내용이었다. 이 합동신문조 편성 운영 방안은 각 정보기관의 실무자를 여러 차례 소집해 검토를 거쳤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안사 측에서 가장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나는 기관 간의 담을 쌓으면 1.21 사태가 또 일어나도 합동작전이 어렵다라는 명분으로 설득했다. 이렇게 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한 합동신문조 편성 운영 지침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대간첩 대책 훈령의 부속 지침으로 하달되었다. 그 이후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이 합동신문조 운영 방침만은 아직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1.21 사태 뒤에도 북의 합법, 비합법 폭력, 비폭력 배합 투쟁은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김일성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무장공비를 계속 난파했다. 북에서도 충성분자들로 인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다. 그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는 울진과 삼척지역 해안으로 각각 15명의 공비를 태운 8척의 고무보트가 상륙했다. 무장공비들은 상륙 당시 해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공비들은 유유히 백두대간으로 스며들어 촌락에 침투했다. 11월 3일 무장공비 30명이 울진군 북면 덕구리 고수동에 나타나 주민들을 모아놓고 북의 발전상을 선전하며 김일성 사진이 든 책자를 나눠주었다. 북쪽 노래를 불러주고 위조 지폐를 뿌리는가 하면 입당 원서, 유격대 지원서 등의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아마 공비들은 마오쩌둥식 게릴라 전술을 원용해 인민의 지지를 받으려 선전선동을 시도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남한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이렇게 하면 강원도 오지에 소외된 남한 사람들이 호응할 줄 알았던 모양이다. 공비들이 물러간 직후 바로 신고가 들어왔다. 공비 출몰, 11월 4일 비상이 걸렸다. 합참 대간첩 본부도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최초 상황에서 우리는 공비 규모를 30명 정도로 봤다. 시간이 지나면서 울진과 삼척 곳곳에서 공비 출몰 보고가 잇따라 들어왔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후에 전창희 국장이 나에게 상황을 단단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나는 밤새 내무부 치안국과 합참에서 들어오는 상황을 정리했다. 대개 15명 정도가 일개조로 움직이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다르게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지도에 표시해보니 6개조 90명 정도가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날 아침 정리한 상황판을 가지고 국장실로 갔다. 상황을 보건대 약 6개조가 출몰했습니다. 한 개조가 나뉘어 출몰했을 수도 있고 이동 루트를 따라 두세 곳에 출몰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에 혼선이 있었지만 상황은 대개 90명 정도로 판단되며 혹시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추위에 수도권도 아니고 강원도와 경상북도 심심 산골에 그렇게 많은 수가 출몰했다니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과거 지리산 게릴라전을 다시 시도하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주민들은 무장으로 위협하는 한편으로
북한 찬양과 주민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폭력과 비폭력을 배합한 인민전쟁식 전략을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군의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지? 합참 대간첩 대책본부는 이미 대간첩 작전을 개시했고 그 지역 예비군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중으로 육군 특전사의 투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와 같이 남산 부장실로 가지. 하지만 계장이 부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과장이나 상황실장이 가서 보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창희 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니, 자네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 직접 나하고 하지 라고 했다. 전 국장은 판단이 대단히 빠르면서도 부하들에게 매우 인자한 분이었다. 남산의 부장실로 들어갔다. 김형욱 부장이 거만하게 앉아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과장이나 실장도 아니고 감히 계장이 왔냐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다. 부장과 육사 8기 동기인 정 국장이 먼저 입을 뗐다. 어제 울진 삼척 지역에 출몰한 공비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보고드리러 왔습니다. 어젯밤 상황을 직접 파악한 이소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상황 지도판을 펴서 막 설명하려는 순간 김 부장이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상황판을 휙 빼앗아서 방바닥에 펴고 쪼그리고 앉아 그걸 들여다보면서 설명해봐! 라고 겁부터 주었다. 나도 할 수 없이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상황 전반을 설명해 나갔다. 내용은 정 국장에게 설명한 대로였다. 마지막으로 약 90명 규모의 공비가 지금 울진 삼척 일대에 출몰해 게릴라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마무리하는 순간 김 부장은 다짜고짜 나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다. 정 국장이 그를 말렸지만 대뜸 욕부터 튀어나왔다. 야, 이 새끼야, 왜 수가 그렇게 많아? 아니, 많다니요. 나는 얼떨결에 그 수는 내가 마음대로 써놓은 것이 아니고 보고받은 상황을 일일이 확인해 기입한 것이라고 빠르게 설명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가, 이 새끼야! 말끝마다 욕이었다. 나는 비서실로 쫓겨나왔다. 부장실 안에서 높은 언성이 오가는 것이 들렸다. 부장과 국장이 말다툼하는 것 같았다. 조금 있더니 전창희 국장이 씩씩거리며 나왔다. 이소령, 미안하네. 밤새 고생했으니 아무 소리 말고 가서 목욕하고 화를 풀게. 오늘 일은 잊어버리고, 알겠지? 그리고 나를 데리고 비서실에서 나왔다. 나는 속으로 기가 막혔다. 아니, 정보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무식한 이 나라가 걱정이다. 그 길로 사우나에 가서 목욕하고 실컷 잤다. 오후가 되어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사무실에도 안 가고 집으로 왔다. 저녁 무렵 정 국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소령이야? 예, 접니다. 우리가 이겼어. 오늘 부장 모시고 오후에 합참회의에 갔거든. 대통령 각하도 참석하는 안보회의였지. 합참본부장이 먼저 보고했는데 어제 이소령이 보고한 그대로 보고하면서 약 60명의 공비가 나타났다고 줄여서 말하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각하가 중앙정보부는 어떻게 판단하냐고 묻더군. 부장이 일어나더니 지도를 가리키며 여기는 같은 공비조가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조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 상황을 헤아려 계산해 공비수는 90명 또는 그 이상이라지 않겠어? 이소령이 보고한 그대로 말이야. 그래서 난 속으로 웃었지. 우리가 이겼어. 각하도 정보부 판단이 옳은 것 같으니 규모를 크게 잡고 대간첩 작전을 전개하라고 지시하더군. 부장이 우쭐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부하의 상황 판단을 현장에서는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면서 대통령 앞에서는 부하의 판단을 그대로 옮기는 지휘관, 부하의 노고를 격려하기는커녕 우격다짐으로 다스리려는 부장을 존경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분노를 그대로 사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나중에 육군본부에서 발표한 정과 기록을 보면 실제 공비 숫자는 90명이 아니라 120명이었다. 김 부장은 이 숫자를 조금 줄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북한의 게릴라전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들은 계속 무전으로 지령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해방지역을 구축하라, 양민을 포섭해 대동 월북하라, 민중 봉기를 위한 선동을 강화하라 등 게릴라 정교본에 나오는 이야기로 우리 실정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생포된 공비들은 도주하던 중에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었다라고 실토했다. 인민들이 동조해야 게릴라전이 가능한데
동조는커녕 발견만 하면 즉각 신고하거나 예비군을 통해 사살하니 두려울 만도 했다. 게릴라가 인민 만나는 것이 두렵다면 물을 두려워하는 물고기나 마찬가지 아닌가. 1.21 사태와 울진 삼척 사태를 경험하고 나서 김일성도 크게 깨달았던 것 같다. 그는 불가리아 공산당 서기장이 베트남과 같은 게릴라전이 불가능했느냐? 라고 묻자 조선에서는 게릴라전이 어렵다. 우선 기후가 춥고 생존하기가 어렵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자신이 울진 삼척보다 훨씬 추운 북만주 일대 항일 유격전의 영웅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뒤 김일성은 1969년 공비난파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창봉 민족보위상과 허봉학 중앙당 대남사업총국장을 숙청했다. 1972년 이우럭 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은 무장 게릴라를 보내 청와대를 기습하도록 한 점을 사과하면서 그것이 자경 맹동 분자들의 소행이어서 그들을 철직시켰다고 털어놓았다. 철직은 여기서 숙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 무장공비식 대남사업은 중단되었다. 네, 이렇게 4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5장 정치의 경랑 속에서를 읽어가겠습니다. 네, 모두 편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